안녕하십니까. 정치파이터 우리 우진호 대표님, 남영희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주말 그 토요일 날 저 집회에서 우리 만났죠? 네. 네, 되게 반갑더라고 집회에서 만나니까. 저도 계속 나가긴 했었는데 어. 교수님도 열심히 거기서 또 네. 지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참 저희가 왜 이 주말을 다 빼앗겨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국민들한테 또 죄송하고 그렇죠. 토요일 날 어땠습니까? 그 얼마나 모였습니까? 아, 그게 원래 민주당 집회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저 교수님하고 저하고 만난 시기에는 촛불 행동에서 하는 네. 주최했던 집회였고 그 전에 2시에 민주당에서 총 결집을 했는데 민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민주당 주체는 아니었죠. 각 정당들이 다 함께 했던 아, 주민당도 그렇습니까? 정의당도 있고 미안합니다. 뭐 진보당도 있고 범국민대회. 그렇죠. 아. 범국민대회가 있었고 그게 3차였던 것 같은데 네, 3차. 대표님도 나가셨어요. 예, 저랑 뭐 용인 의원님, 신재혜 대변인님 다 참가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보기에 한 10,000명 내지 20,000명 정도 된 것 같고요. 예. 이후에 4시 이후에 네. 있었던 촛불 행동에서 주최했던 행사는 10만 명 가까이 모이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 더 모였는데 이 경찰이 도로를 8차선 도로를 안 열어줘갖고 인도에 시민들이 빡빡이 차갖고 잘못하면 사고 날 뻔했다니까. 힘들었어요. 예. 그걸 안 열어줘. 열어달라 그래도. 계속 이제 뭐 경찰이 그 정부 입장에서 계속 뭐 더 많이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회 허가 사항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요? 힘들게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민심을 이제 못 막죠. 못 막어. 밀려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네. 도대체. 참 어제도 그 집회 나갔을 때 어땠어요? 그날 집회 참석하시니까. 네, 뭐 봄은 따뜻한데 네.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여전히 겨울인 거고 네. 그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고 뭐 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로 다양한 현장의 이제 시각으로 뭐 네. 동일하게 이번 회담이 얼마나 처참한 외교 참사에 굴욕적인가 비판하는 얘기 잘 들었고 네. 저희들도 함께 외치고 했습니다. 잠깐만 죄송. 지금 이 유영한 뉴스 코멘터리는 서울의 소리 초심이라는 유튜브 계정과 유영화의 생활정치 두 곳에서 동시 송출되고 있는데요. 두 분이 나오시니까 동접자가 또 확 늘어났습니다. 역시 파이터 두 분이 나오셔요. 예. 그 예전과 서울의 소리의 그 해킹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아니 해킹에서 살아났는데 네, 또 오늘 복구했다. 새벽에 갑자기 또 사라져버려. 불안정한 거죠, 지금 아직? 이제 우리 저 스태프들이 진상 조사에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그 집회 현장에서 백은종 대표님을 만났어요. 예.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대표님 어떻게 안타까워서 그만큼 서울의 소리가 네. 의력이 막강한 거라 이런 보면 당하는 거니까 예. 괜찮다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구글에서 월요일 날 일요일 날 복구를 시켜줬는데 네. 오늘 새벽에 또 갑자기 아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진상 조사반을 구성해갖고 정말 이거 왜 그렇게 이런 일은 일어나는지 진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시청자분들 많이 걱정하시고 또 이 남영희 부원장님도 그날 집회에서 저를 만났더니 어떻게 됐냐고 걱정돼갖고 방송할 수 있냐. 그런데 얘기하시는데 백운준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두려운 거지. 두려워서 하여튼 뭔 공작을 하는지 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얼음잡아 드는 게 있습니다만은 진상이 밝혀질 거니까요. 서울의 소리 초심이란 채널 유튜브하고 유영화의 생활정치 항상 이렇게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가만 있어봐. 네. 집회 얘기하시다. 집회 얘기하다가 예. 예. 계속하시죠. 예. 집회 잘 참가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날이 이제 결국은 윤석열 저 정상회담 그거 문제였죠. 예, 정상회담 원래는 입국한 다음 날. 입국하지 마라 그랬는데 입국하지 말라. 입국 금지. 입국해버렸어요. 입국해버렸어. 네, 참 성남 공항에 나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요. 출국할 때는 그 강제 동원, 네. 뭐 제3자 대위 변제에 관한 굴욕 해법 취소하지 않으면 출국하지 마라였는데 뭐 그래도 강행을 했고 또 출국한 이후에는 정상회담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친교 그냥 뭐 만나서 어떤 잡담을 했는지 외부에 뭐 기자회견문 하나 발표해주지 않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상회담 하고 다시 돌아온다고 하니 당연히 입국하지 마라 뭐 이랬는데 결국 또 입국했고 나중에 그 속 터지는 마음들을 분노한 마음들 민심들을 모아서 집회 현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범국민대회가 벌써 이제 3차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 우리 국민들이 참 많이 지쳐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불타는 네. 그 분하는 마음보다 현장에 그 모여드는 것은 네. 아직은 좀 더 지켜보자는 마음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이제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일본에 가서 그쪽 외교를 어떻게 조공 외교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점점점 드러날수록 국민들이 이제 본인들의 자존심이 짓밟힌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어제 전주에서 있었던 정의교회 사제단의 네, 미사, 신부님들. 시국 미사를 보면서 거기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모이셨더라고요. 이거 불 끄기 힘들겠구나. 정말 그 큰 일을 저지르고 왔구나. 신부님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연구자, 교수단체, 교수단체도 시국 또 이제 교수단체 다 망라돼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역사 교육 모임 선생님들, 네. 역사 선생님들, 또 역사 관련 연구자 단체 모든 분들이 지금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회담 전에는 가해자의 책임을 면책시켜주고 네.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결정에 정부가 가담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네. 분노가 있었잖아요. 근데 회담 이후에는 더 나아가서 그 밀실 안에서 도대체 어디까지 이제 주고 왔느냐. 그게 지금 두려운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 상황 맞아요. 지금. 네. 이게 참 우리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지금 일본의 언론들이 막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한테 항의하는 게 아니라 일본 언론한테 뭐 보도의 유감을 표한다라는 식이에요. 보도가 잘못됐으면 그 소스가 당연히 일본 정부인데. 관방장관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죠. 일본 정부에게 정확히 이렇게 지적해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은 걸 왜 얘기했냐 말을 그렇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지금. 기억이 안 난다. 공개할 수 없다. 적절치 않다. 이게 박진 장관하고 김태효 1차장, 김태효 1차장이 이번에 이 정상회담 관계를 다 그 장관이 컨트롤했을 텐데.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은 그 한일 관계에 있어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에 대해서 국민한테 소상히 밝히지 못하는 정부. 그리고 그냥 저희들이 지금 드러난 내용만 봐도 엄청난 굿종 외교를 한 것인데 그 이면에서 계속 지금 일본에서는 마치 협박 문서를 내미는 것처럼 더 나은 대답을 너희들은 해야만 해라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전에 위안부 협상에 관한 부분도 해답을 하라. 그리고 또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도 다시 한 번 더 주장하고 있고 또 위험한 거는 후쿠시마산 농산물, 네. 농수산물에 대한 우리 규제 부분을 풀어라. 이것도 얘기하는데 그 방사능 오염수 등까지 지금 계속해서 일본 언론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네가 약속하고 갔다. 이제 답을 내놔야 돼.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전 제일 황당한 게 그거였어요.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 의제는 없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다른 곳에는 얘기했네. 말했네. 아니면 대답을 안 하고 왔더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대통령이 왜 일본에 방문했습니까? 외교를 하고 간 것이면 정확한 자신의 생각을 뚜렷한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윤석열 정부가 그런 얘기 없었다고 침묵하고 있다가 일본 언론이 이제 보도하고 하니까 그제서야 뒤늦게 어제 그런 논의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씩.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그 수산물 수입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수입하지 않는 것은 여전하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이 지금 이제 논점이 되고 있는 게 일본이 자기들의 안전성 기준을 가지고 검증하면 되느냐 이거거든요. 주변국들은 우리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면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의심되고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치인들 만난 자리에서 그냥 딱 그 정도 뭐 안전성이 검증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은 일본이 정하는 그 기준이면은 그냥 인정해 주겠다라는 말로 들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또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네. 하여튼 모든 게 일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동하고 있고요. 철저하게 일본한테 당하는 것 같고 걸려드는 것 같아. 걸려들었다는 정도 선을 넘어서 완전히 우리 같은 편이야. 이거는. 편인 것 같은 편이야 같은데요? 완전히 이거는. 이럴 수가 있나요, 진짜?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김남국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국회에서 이 문제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예. 이제 이 사안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예. 이 외교 현안과 관련돼서 그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던 3명
박진 외교부 장관, 그 김태화 안보 1차장, 그리고 김성환 뭐 그분 3명 안보실장까지 3명은 무조건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과 더불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우리 당에서는 대통령이 정상회담 의제로 공개된 것 이외에 어떤 대화들을 나눈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 상황도 있고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발뺌을 하고 있는 대통령실이다 보니 국회에서 불러서 낱낱이 조사를 해야 되고 실상을 파악을 해야지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위험한 것이 신뢰하지 못하는 정부라는 건데 지금 그 상황들을 본인들이 연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정상회담이 꼭 다 공개될 수 뭐 없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그렇지.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다음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네, 4월 근데 26일인가 그렇죠. 이 한일 회담은 단지 양국만 회담이 아니에요. 뒤에 있는 그 미국의 어떤 컨트롤 하에서 좀 진행된다고 봐야 되는데 만약 그 미실 한일 회담 내에서 우리가 일본의 어떤 태도를 수용해 주는 식의 뉘앙스를 보여줬으면 일본은 바로 미국에게 가서 이미 한국과 합의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되면 한미 정상회담에 가서 미국이 너네 이거 이미 합의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는 진짜 대꾸도 못하고 이제는 미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걸 또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미일 전체 관계를 생각하더라도 지금 매우 어떤 일들이 지금 논의되었는지가 중요하고 국회 차원에서 대정부 질문을 비롯한 어떤 방식으로라도 좀 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외통이 갈린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말이죠. 또 진행을 해봅시다. 자, 오늘 저번 주제부터 좀 들어갈까요? 지금 한일 정상회담 외에도 이 선거법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여기는 우리 김은석 당 대표께서는 좀 얘기해 주시죠.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지금? 예, 지금 뭐 국회의장이 뭐 제안한 안을 뭐 정치개혁 특위에서 뭐 의결을 해서 세 가지 안을 좀 정돈했습니다. 네. 이 정치개혁 특위는 뭐 당연히 뭐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포함되어 있고요. 크게 세 가지인데 크게는 한 두 가지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1안과 2안은 소선거구제 현재 소선거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의석을 50석 확대한다라는 거고 그 두 개 안 사이에는 이 비례대표제를 병립형으로 할 거냐 혹은 이제 준연동형으로 할 거냐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이 해주시죠. 병립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완전히 별개로 봐서 정당의 득표율을 이 비례대표 의석 사이에만 배분하는 것이 이제 병립형이죠. 20대 국회까지 그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득표를 가진 것 같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나눠 갖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지역구하고 무관하게 비례대표제 안에서만 즉 현재 47석 이 안에서만 나눈다라는 거고요. 준연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총선부터 도입된 것인데 정당의 득표율을 가지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제를 합친 전체 의석을 배분한다라는 거죠. 이게 완벽하게 100%가 되면은 연동형인데 지난 선거에는 이제 그것을 일부만 그렇게 적용하기로 해서 준연동형이라고. 예, 준연동형이라는 것은 이제 정당 득표해서 지역구 의석수가 차면은 네. 그거에 따라서 플러스로 이제 비례를 분배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근데 병립하고 그 차이가 있는 지역선거구가 거죠. 예, 네. 의석 정당 득표율이 있는데 지역구 의석이 그것을 초과했다라고 하면은 못 받는 비례대표가 못 받는. 그러니까 그런 비례성이 더 강화되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준연동형 얘기하면. 비례성이 강화되는 것이죠. 네. 3안은 그 비례대표를 오히려 줄이자라는 아닙니다. 소선거구제를 늘리고 네. 비례대표제를 병립형으로 그냥 그대로 두자. 줄이는 건 아니고 1, 2안이 의석을 50석 늘리는 것이었으면은 의석을 그대로 두자라는 게 이제 3안입니다. 네, 우리 원장님 얘기 듣고 또 지금 이제 국회의장이 발표한 것은 이제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각 정당별로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고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생각이 또 다 달라요. 그렇겠죠. 영남 쪽의 의원들이나 뭐 지역위원장들 또 그쪽 정치하고 계신 분들의 생각이 다르고 네. 그다음에 또 우리 2050이라고 하는 정치개혁 청년들의 생각이 또 달라요. 근데 이 전체 4만까지의 문제는 지난번 저 21대 국회에서의 그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위성 꼼수 정당 아니었어요. 그게 이제 준연동형 비례제를 이제 도입하다 네. 보니 생긴 그런 폐해였습니다. 네.
이 부분을 고치자고 해서 이 선거구제 개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시작을 한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네. 문제점이 분명히 거대 양당을 또다시 살려주고 다당제의 그런 목소리를 담지 못한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라는 비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도농복합 지역에는 중대선거구제라고 농어촌에는 소선거구제를 하자라고 하는 거면 또 영남 지역에서의 그 지역주의 네. 이 지역주의를 깨고자 하는 이 우리 폐단 이 부분을 또 고칠 수 있는 의지가 또 전혀 포함되지 내포되지 못하는 문제점. 네. 아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의원수 정수를 늘린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 지금 이게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네. 비례성을 높이고 대표성을 높여야 된다. 그렇지. 어떤 선거 제도가 돼도 그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합의를 받고 국민의힘에서조차 합의를 받는데 지난주 말 다르고 이번 주 말이 다른 거예요. 갑자기. 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네. 달라지는 것이 자기 지역구 상황. 잘안 바뀔 것 같아요. 저는 결론적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국민의힘도 함께 참여해서 예. 그 세 가지 안을 그래서 좀 숙고 끝에 결의를 했는데 이 한일 정상회담 때문에 국민 여론이 나쁘니까 갑자기 그 1, 2안 그러니까 의원 정수를 조금이라도 확대하는 안이 있으면 우리는 이 논의에서 아예 보이콧하겠다라는 게 또 국민의힘의 국민들이 입장이고. 의원 정수 늘리는 것에 손바닥 반대하니까 뒤집지 확 뒤집고 나오는 거예요. 뻔뻔스러운 국민의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정당 정책 토론회에 참여를 네. 했는데 참 저도 좀 답답했던 것이 이게 각 당을 좀 대표한 토론자들이 모이셔서 각 당의 당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자리여야 되는데 네. 뭐 거대 정당 두 당의 이제 의원님들 토론자분들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우리 당도 뭐 이런 입장도 있고 저런 입장도 있다라고 하니까 아니 저는 이게 무슨 전국 체전쯤 되는 줄 알고 갔는데 그냥 일반인들도 다 회비 내고 들어오시는 그런 일반인 체육대회 같은 거라서 참 논점이 잡기가 힘들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좀 갑갑해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해결해 보자고 하는 게 이제 다음 주부터 국회에서 전원위원회 300명 전체가 다 참가해서 한번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안을 좁혀서 좀 이제 좀 해보자. 결정안을 내보자라는 것이죠. 예.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올해가 그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선거구제 개편 내지는 개헌 얘기를 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인 이유가 큰 선거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4월 5일 날 하나 있는 이제 보궐선거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뭐든 좀 결실을 맺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로 바꿔야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면 그냥 자신의 이익이 먼저인 겁니다. 지금 당장 한일 외교 관계에 대해서 비난이 빗발치고 나니까 국회의원 정수 늘리려고 하는 니네 야당 그래 니들 국민들한테 비판 한번 받아봐 이러고 이제 내놓는 어떻게 보면 그 시선을 다 돌리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OECD 평균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국회의원 숫자가 한 4번째 정도로 되는다고 국민 1인당 17만 명당 1명 정도의 숫자이기 때문에 특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수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늘려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수를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사실 힘을 받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 국민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의도의 그 정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고 뭐 얘들 맨날 뭐해, 일도 이거. 안 하고 세비는 많이 가져가고 싸움만 하잖아 이런 걸로 비춰져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득을 얻는 것은 그 견고하게 차지하고 있는 기득권들 아니겠어요. 힘 있는 자들인데 또 혹세무민하는 거죠. 그러니 저는 지금 뭐 300명으로 늘리거나 330명 정도 늘리거나 350명 정도 늘릴 것이 아니라 그 숫자를 오히려 한 500명 정도 확 늘리는 것이 더 필요한데 이 단계라는 게 필요하니 이번에 말하는 비례 50명 정도라도 늘리자. 그러면 국민의 반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세비를 조정하면 됩니다. 저는 지난번부터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의원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의원 그 실에 네. 보좌관 수, 비서관 수를 대폭 줄이면 세비가 확 줄어들거든요. 그것을 조정해서 국민들에게 일하는 만큼 일은 열심히 하되 그리고 국회의원이 가져가는 그 소득 부분도 줄이고 이
늘어나지 않는 세금 범위 내에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늘리겠다라고 네. 주장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또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오준호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500명은 기본소득당이 아닌데 그래요? 소장님 제가 말씀해 주셔서 저- 감사합니다. 그래요? 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500명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말씀드린 그런 생각이죠. 기준입니다. OECD 기준으로 보면은 국회의원 1인이 좀 대표해야 되는 유권자 수가 우리가 지금 너무 많아서 국민들이 좀 질 좋은 정치 서비스를 못 받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500명까지 늘리는 게 맞다라는 게 근데 국민들이 허용을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정서상. 과도기적으로 하자라는 거죠. 과도기적으로 다음 총선에서는 지역구 한 260에 아, 비례 근데 140 정도로 그게요. 하자. OECD 네. 기준이 못 미치니까 우리가 의원 정수를 늘린다. 국민들한테 설득이 없을 것 같은데 생각에. 이것은 네. 정말 설득 장장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볼 때 국회가 참 생산성도 낮고 특권만 누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저는 설득해야 되는 문제다. 왜냐하면 생산성이 낮고 특권을 누리는 것은 의원 수가 국민들을 대표하기에 충분치 않은 그 결과라고 저는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예를 비유를 하나 들면은 밤에 우리 국민들이 이제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택시가 안 와요. 네. 날씨는 추운데 택시가 막 앞을 지나가니까 짜증이 나시면 네. 그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오지도 않는 택시 수를 더 줄여버려야 돼 이렇게 말씀 안 하실 거잖아요. 맞아요. 택시를 더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즉 국회의원은 근데 택시가 잘 가다가 멈추고 말이에요. 고장나고 잘 가지도 않고 탄 사람들이 불편하고 그러면 택시를 늘릴 이유가 없죠. 택시 버려버리면 또 불편해지잖아요. 걸어 택시끼리 다닐 수 없는. 경쟁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끼리 경쟁을 시키고 택시 서비스가 더 나아지도록 국민들이 감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역시 의원 한 명이 다루고 있는 그 예산이나 이런 게 크면 클수록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영희 부원장님은 의원 특권을 줄이라는 거예요. 특권을 특권을 내려놓고 진짜 일할 수 있는 이제 세비도 적게 받고 네. 지금 한 1억 5천 정도 받습니까? 그렇더라고요. 2억까지 받죠? 1억 5,500 정도로 발표가 됐더라고요. 후원금까지 따지면 뭐 더 2억 이상 받는 되겠죠. 거죠. 그러니까 예. 그 특권을 좀 내려놓고 거기에 따라서 그럼 의원 정수를 늘리자라는 네. 건데 제가 생각할 때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현재 선거구제는 어떤 거냐 하면은 승자 독식제도. 진짜 아니에요. 독식. 그러니까 내가 민주당 후보를 찍었는데 기본소득당 후보도 한 20표 차로 졌어. 그러면 기본소득당을 찍었던 사람들의 표에 대한 사표가 권리는 되죠. 3표가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연동형 비례제가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정당으로 또 찍어서 거기서 이 사표된 부분들을 반영해서 비례대표를 하자. 그러면은 국민의 어떤 비례성이 높아진다라는 게 이제 독일식이라든가 유럽에서의 네.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이거를 한다 그러면은 좀 얘기는 달라지죠. 그런 식의 방식이면 비례 숫자를 늘리는 것에 근데 대해서 그게 반감이 없어지지 연동형 비례제를 않겠어요?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하고 말씀하신 대로 특권을 내려놓고 이런 거를 설정하면 되는데 의원 정수 늘리자.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는 절대로 안 늘려줄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의원 정수가 조금 시간이 걸린다면 현재 300석 안에서라도 이제 비례 의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한다면은 좀 근데 말씀하신 비례성이 될 지역구 수가 의원들이 있죠. 절대 그 지역구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을 지역구 의원수를 겁니다. 줄여야 돼. 그래야지만 국민들한테 설득이.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좀 말씀드리면 봤을 때는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많은 건 결코 나쁜 거 아니에요. 저는. 네, 네.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늘어나면 더 잘 대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국민들은 지금 300명도 잘 대표하지 못하는데 뭐 500명 늘리면은 뭐 얼마나 대표하겠어 이거거든. 그래서 얘들 특권만 누리는 거 아니냐 돈. 이 점을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현역 의원들이. 근데 그때를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닭이 먼저인지 뭐 알이 먼저인지 이렇게 계속 얘기가 이제 또 되돌아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선거구제, 소선거구제 내에서 그 말씀하신 대로 승자 독식이 되다 보면 왜 그 영남 쪽에 국민의힘 쪽에는 예. 깃발만 꽂아도 뭐 4년, 그러니까. 4년 내내 일 하나도 하지 않아도 또 다음에 또 깃발 꽂는 사람 그쪽에서 당선되는 거 거기서 아닙니까? 사표로 됐던 거를 연동형으로 해서 정당 찍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당에서 다양- 의석수를 가져가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이 일을 하면서 더 잘하게 경쟁을 할 수 있고 다음에 당선되기 유리한 고지로 가기 위해서라도 일을 열심히 할 텐데 지금 제도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더 불신이 쌓여가고 국회의원도 뭐해 맨날 일하는 거 못 봤어. 그리고 선거 때만 나타나서 인사만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진짜 이 잘못된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건데 이 바꾸고자 하니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긴 그렇지. 힘들고 국민들이 네. 다 알거든. 국회의원들이 네, 네. 기득권화됐다는 걸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그 기득권 수를 더 늘려? 이거는 철저하게 반대할 수 없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에게 설득하거나 설명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게 국민의힘에서 또 정쟁의 요소로 가져가 글쎄, 쓰고 있죠. 가져가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또 이 선거국에 관련된 개혁법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민주당이 저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좀 의지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 확대, 사실 이게 이게 쟁점, 뜨거운 감자긴 하지만 이것을 우회하면서 선거제의 비례성을 늘릴 방법은 참 없다. 말씀하신 대로 현행 300명 안에서 지역구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너무 큰 저항, 이게 더 큰 저항에 부딪힐 부분도 있고 또 지역 소멸 시대에 뭐 적절한 어떤 지역 대표성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좀 늘리려면은 의원 정수를 어떻게든 좀 유연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야 국회가 좀 더 생산성도 갖고 또 이런 어떤 검찰 권력을 앞세운 행정 권력에 맞서서 싸울 수도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예. 차라리 기본소득당에 죄송합니다. 용해인 의원 한 명이 민주당의 만원수 의원보다도 낫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꼭 민주당 말고 국민의힘으로 국민의힘 비교를 해주시면 국민의힘 비교가 안 되니까. 민주당에도 일부 있습니다. 예, 아직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저분이 국회의원이 맞나 아닌가 아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니 그 늘려봐야 뭐해 예, 이런 예. 생각을 갖는단 말이지. 맞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엔 자승자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 이제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희생해야 돼. 네. 아니다. 나는 기득권자였으니까 기득권 내려놓겠다. 난 이번 출마하지 않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국민들이 그래도 기득권 버리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좀 뭐 10명을 누리든 20명 누리든 오케이 할게. 그럼 맞습니다. 그것이 비례성을 강화하는 거다. 정당 정치를 간다. 이렇게 가면은 근데 또 하나 남는 게 위성이 정당. 그거 어떻게 막을 거야? 그러니까. 그 위성당 방지법이 없다면서요? 방법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의지만 있으면 만들 수 있지 만들 수 않겠습니까? 있어요? 지난번에 케이블 쇼였고 뭐 저 거대 정당들이 위성 정당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뭔가 묘안을 내놔야죠. 근데 지금 계속해서 뭐 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예. 막을 수는 없다 이런 상황인데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라고 얘기만 하고 있는데 법으로 또 규제하려고 하면 왜 못하겠습니까? 현행법 뭐 말씀하신 완전히 병립형이나 네. 아니면 소선거구제만 대폭 늘리는 방식이 아닌 이상은 완전히 막을 방법은 좀 없다라는 판단은 좀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의 이제 본질은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그 자체보다도 비례성과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는 선거제가 사실 좀 근본 원인이라서 의석을 좀 대폭 늘리거나 비례대표제 자체를 강화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규제나 금지를 함께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진행되는 걸 보죠. 자, 두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저거죠? 60시간, 69시간. 네.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 예? 69시간이 뭐 왜 나왔냐? 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현재는 이 노동시간 그 규정을 산정을 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시간 기본 두고 네. 연장 최대 12시간. 그래서 네. 52시간이죠.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를 좀 월 단위나 뭐 분기 단위로 좀 넓은 단위로 유연하게 하자라는 거죠. 네. 뭐 그렇게 이제 보면은 최대 월 네. 단위로 했을 때 최대 52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예. 이거를 한 주에다가 몰아 넣으면은 첫 번째 주는 연장 29시간 해서 69시간 하고 뭐 둘째 주는 63시간 하고 뭐 셋째 넷째 주는 이제 40시간 해서 네. 그 1개월 동안 총 연장근로 숫자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냐. 예. 일할 때 빡세게 하고 쉴 때 쉬어라라는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는 아예 주 120시간을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보다는 좀 줄여서 69시간 이야기했는데 이게 사실 노동자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용주들, 관리자들이 원하는 거죠. 납기일에 맞춰서 일을 그냥 빡세게 좀 굴리고 싶을 때에 네. 도움이 되는 제도인 거죠. 그래서 한번 제시를 했는데 지금 국민 여론이 나쁘니까 계속 이상한 변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해요, 오락가락.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어? 아까 지금 이제 뭐 대일 외교만 해도 뭐
본인들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데 네. 이 69시간 노동시간 유연화까지 또 던진 상황에서 뭐 지지율이 폭망하고 있는 상황을 국민적 저항이야, 예, 감지하다 보니 아유 이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다시 되돌리려고 하니 또 아까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측을 대변하는 원래 이 정부의 기조를 정경련에서 항의가 굉장히 변경시키기 어렵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아 진짜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뭐 60시간 뭐 저기 윤 무리데스 지금 이 표현을 쓰는데 한국 대통령 같지가 않아요. 대한민국 대통령 같지가 않아요. 정말 이 노동자나 이 우리 국민들 또 MZ 노조라고 본인들이 내세워서 거길 또 뭐 끌어들여 예, 갖고 그 젊은 말이야. 청년들이 이거를 반길 줄 알고 그리고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에 무조건 쌍수를 들고 환영해 줄 예. 줄 알고 내세운 그들마저 항의를 심하게 하다 보니 걷어들여야 되긴 할 것 같은데 걷어들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봐지긴 하는데요. 네. 지금 대통령이 올해 신년 기자회견이었죠.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아주 네. 그랜드한 개혁 네. 비전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단 하나도 그 어떤 것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 정말 창피했지 않습니까? 네. 5세 그 취학 연령, 입학 연령 하향 조정하는 것도 바로 걷어들였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오락가락하는 내용에 대해서 연금개혁 말도 지금 꺼내지도 못하는 상황 그리고 노동개혁에 있어서는 지금 노조 때려잡기 외에는 지금 노동시간 유연화로 뭔가 돌파구로 마련해 보려고 하다가 이것 또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이게 국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대통령 국정 운영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락가락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잘못된 거에 대한 거는 빨리 시정하고 그냥 지난번 5세 근데 추락처럼 그냥 딱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끝나는 예, 뭐- 법 개정하지 예.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예. 정말 사회적 비용이죠. 저는 정말 대통령 보고 있으면 수시로 좀 공장 초기화 같은 게 되시는 느낌이에요. 후보 시절에는 휴대폰이 껐다 켜질 때처럼. 소신이라고 막 120시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이 정부 부처에서 또 만든 안을 거지. 만들어서 이제 노동부에서. 입법 예고까지 했는데 입법 예고까지 한 거지. 예, 보육부 노동부에서 입법 예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반대 여론이 빗발치니까 사실 내가 이야기한 거는 60시간 이상은 아닌데 라고 물렀어요. 그럼 뭐 59시간까지는 괜찮다는 얘기냐 또 비판이 있으니까 그것도 내가 대통령이 뭐 캡을 씌운 건 아니고 또 논의해보자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무원들도 어느 장단에 맞춰서 해야 될지 모르겠고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정말 어떤 자신의 철학과 비전 없이 전 정부가 반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인식, 검찰 수사처럼 하면 된다라는 인식을 가진 대통령이 들어서서 막대한 정말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국민적 저항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당장 내 삶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문제.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52시간도 이제 차츰 좀 줄여 나가자. 더 줄이자라는 더 거 아니야? 줄이자. 우리 저녁에 있는 삶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경제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산업 구조 전반에도. 네, 예, 맞아요. 근데 저는 진짜 황당했던 게 그 대통령이 수보 회의에서 60시간 얘기도 나온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오늘 대통령실에서 다시 발표를 했어요. 그것은 대통령의 개인 의견이다. 대통령이 개인 윤석열이 따로 있고 대통령 윤석열이 따로 있습니까? 개인 의견이라고 했어요. 예. 대통령도 깜무시하네, 지금 이제. 도대체 완전히, 이 나라의 진짜 대통령은 누구며 모르겠네. 알 수 없는 전에는 상황이라는 거지. 김건희 씨가 2인자라고 하는데 요새 김건희 씨는 나오지도 않아. 근데 그분이 모르겠어. 직접 얘기하지 않은 거라서 이것이 용인되지 않는 도대체 건가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기시다 아니야? 근데 좀 안심할 만한 것 중에 하나는 안심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별로 꿈쩍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사람 피곤하게 만들잖아. 아주. 그리고 직장에서도 이런 게 사실상 갑을 관계를 더 악화시키거든. 네. 야, 좀만 일하다가 이제 늦는데 그것뿐입니까? 야, 일요일 날좀 나와, 그럼. 전 세계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육아나 돌봄에 대해서 1도 이해가 없는 제안이다. 이게 마치 그 아이들이나 노인들 돌보는 거 한 네. 2주는 방치했다가 뒤에 2주는 집중적으로 돌보면 된다라는 식이거든요. 돌봄은 결코 유연화할 수 없는 노동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해가 지금 전혀 없는 알겠습니다. 제안이라 더욱 비판을 받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